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열대야 지속일수가 신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호 태풍 종다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태풍 더위를 식히기보다는 무더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초반부에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가 결국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한 번 드러난 강성당원의 영향력, 그리고 이재명 1급 체제의 명암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지금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대표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답니다. 25일이면 일요일이네요. 하나 더 보죠. 또 다른 속보는요. 민주당 25일 회동 그리고 의제 배석자는 추후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는 25일 첫 여야 대표 회담 합의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연임이 확정이 됐죠? 또 다른 임기에 대표를 들어가는 거고요. 앞서서 한 달 전에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남이 없었는데 드디어 25일 여야 당대표들이, 거대 정당들의 당대표들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뭐가 남았네요. 의제, 배석자, 이 부분이 항상 마지막에 디테일한 부분인데 일단 추후 협의하겠다. 일단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들도 기대하겠죠.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제발 이번에는 만나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요. 조금 이따가 더 준비가 되는 대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뉴스와이드 첫 주제는요. 지금 날씨 얘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봅니다. 제가 원래 좀 땀이 잘 없는 편인데 최근에는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좀 땀이 흥건하게 젖더라고요. 많이 더웠어요. 저 이제 여름은 늘어났으니까 이미 한 달이 늘어났는데 옛날에 처서가 아니죠. 비가 오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요. 날씨 관련된 얘기 화면으로 하나 좀 정리해 보죠. 열대야 얘기입니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역대 최장의 열대야를 기록 중입니다. 열대야 지속일수를 보면요. 1위가 올해 29일입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근데 이거 오늘까지 포함되고 내일 포함되고 그럼 이거 한 달 넘어갑니다, 지금요. 일단 신기록 중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록은 굳이 안 세워도 되는데 기록 행진 중입니다. 2018년이 26일이었고요. 1994년 그 덥다는 1994년도 24일에 그쳤는데 지금은 29일째고요. 오늘까지 포함이 되면 이제 30일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앞에 3자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열대야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건요. 도대체 열대야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좀 명확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죠. 금년이 그 슈퍼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로 전환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에는 그 우리나라 저 남쪽 해상인 그 열대 서부 해양 쪽에 수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름철에 우리나라 기후를 지배하는 기단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예. 이게 남쪽의 뜨거운 해양에서부터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압 배치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습도가 예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이나 높은 그런 기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각에서 얘기는 동남아시아 여행하시는 분은 차라리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시원하다는 얘기 하시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사정이 비슷한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다는 일본의 경우는 폭염, 열대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벌써 6월 달에 5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져 가지고 저 열대 우림 쪽에 있던 원숭이들이 열사병으로 두둑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인도,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도 이런 시기 우리나라로 치면 봄철부터 한 50도 가까이 되는 폭염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더위는 그렇게 명함을 내밀 정도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나마 우리나라 사정은 낫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리고요 일본 기상 관련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올 여름이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 뜻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여름이 뜨거울 것이다 이 얘기인데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그 작년, 재작년에 그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님이나 그 다음에 WMO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초열대 현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날 초고온 현상을 겨우 맛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더위가 막 시작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거다. 내년 이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씀 같으네요. 예, 간만 갈수록 훨씬 더 심각이 될 겁니다. 자, 김 교수님 지금 태풍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좀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다시 전화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름이 종다리 9호 태풍인데 지금 빨간 선으로 지금 경로가 돼 있거든요. 지금 발생은 오전 3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밤 9시경이면 조금 오고요. 쭉 날짜를 보시면은요. 20일 오후 9시면 흑산도고요. 그 전에 20일 넘어가면 제주도에 접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 오전, 내일 모레 오전 9시면 서산 쪽까지 온다고 합니다. 거의 직선으로 쭉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면 더위가, 그러니까 비도 오고 뭐 짙은 구름도 끼고 하기 때문에 더위가 좀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비는 많이 오지만요. 이게 통상적인 태풍을 보는 기대 또는 시각인데, 김혜든 교수님, 예. 이번에 태풍이 종다리가 오면 네. 더위가 좀 가셔야 하는데 오히려 무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태풍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 해역에 남아도는 열, 그 잉여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직접 그 저희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풍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종다리 같은 경우도 열대상의 그 뜨거운 열과 수증기를 한반도로 가지고 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우리나라 올라왔을 때 좀 시원해지는 이유는 예. 강한 태풍이 올라올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풍의 강도, 중심 기압 이런 것들이 겨우 태풍의 모양을 갖춘 이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끌어당기기에는 턱없이 세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올 때는 남쪽에 있는 열과 수증기를 한반도로 옮겨주는 역할만 하고 예.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당기는 역할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더운 기운만 잔뜩 품고 올라온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태풍이 끝나면 훨씬 더 후덥지근해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요 태풍하면 항상 걱정되는데 이 피해인데요. 폭우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태풍은요? 예, 제가 이게 아주 약한 태풍이라 얘기했는데 약한 예. 태풍도 태풍은 태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해안 지방이라든가 제주도 산간 지방 이런 곳에서는 그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풍인데 조금 더 강한 게 와야 찬 공기도 좀 강하게 오고 바람으로 좀 뭐 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예. 자, 그리고요. 곧 처서가 옵니다. 처서라는 거는 뜻이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다는 뜻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위를 견뎌야 되는 겁니까? 처서가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겁니까?
이게 보면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폭염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9월이 넘어가야 9월이 시작되어야 그래야 폭염 수준의 더위는 좀 사그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지만 올해 9월, 10월의 경우에도 평년 수준, 과거 작년에 재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9월, 10월도 더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9월, 10월이 되면은 가을 장마로 인한 그 폭우 그리고 또 이제부터 이제 서부 태평양 쪽에서 태풍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 쪽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예. 이게 지금 해양 온도를 보면은 서쪽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의 수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또 북태평양 고기압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 가을 태풍은 좀 강한 태풍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적잖게 줄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언제쯤일까요? 그것은 한 추석은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석까지 얘기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보죠. 올해 더위가 워낙 이례적이고 심하다 보니까요. 기상청에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백서를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 폭염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도시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인공 구조물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심에 나가면 훨씬 덥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세계 기상기구 WMO 사이트에 들어가면 폭염에 대한 그 난이 하나 있는데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5의 10도씨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온보다도 적어도 5도, 클 경우에는 10도 이상 높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역삼동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이런 곳에서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온도보다 온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 예. 곳에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온도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석까지는 참으셔야 된다는 게 계속 덥다는군요. 아, 대단한 날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위의 시작이래잖아요. 내년 여름, 그 다음에 여름 계속 점점 더 더워진다는 전망입니다. 자, 더운데요. 뉴스와이드. 더위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엇갈린 운명입니다. 두 명의 인물이 있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신 두 명의 후보인데 각각 운명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키워드가 이러는데요. 어제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기호 6번 이연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제 결과 좀, 당대표 관련된 결과 좀 얘기해 보죠. 2년 전 기록을 넘은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2022년 8월 당시가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죠. 77.77. 저 때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득표율이다. 77%를 넘어갔다. 근데 어제는요. 이재명 대표 연임된 거잖아요. 85.40%. 2년 전 득표를 아주 뒤로 한참 밀어내고 85.40%라는 엄청난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제 정치권에서 의미부여한 거는요. 당대표 연임이잖아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최초의 당대표 연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80%를 훌쩍 넘은 득표율 그리고 DJ 이후 최초의 당대표 연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아까 최고위원들 발표되는 거를 아주 그냥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 DJ 이후의 첫 당대표 연임 그리고 85.40%.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DJ급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기준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만큼 엄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정치적 후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만들어준 성과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당선될 때 어찌 보면 법치,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걸 달고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없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강력한 야권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다시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력이 완전히 무능한 거 아니냐 제대로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굴종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심지어 총선에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절단날 문제다 야권이라도 제대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외국 연구소의 사례도 있듯이 그거에 맞서려면 더 강력한 리더십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높은 득표율과 연임이 나온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고 DJ 이후에 또 한 번의 연임을 엄청난 득표로 달성을 했거든요. 원래 원하던 대로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최초의 연임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많이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삼김 시대였고 총재 정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총재가 연임한 것과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 당정이 분리된 흐름 속에서의 그 당대표에 관한 스탠다드를 생각했을 때 연임과는 같게 볼 수가 없고요. 어제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아니었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비주류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91년에 신민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할 때도 당시 신민당이 70석, 민주당이 7석이었지만은 10배 차이의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당대당 통합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1992년에도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대중 대표와 이기택 공동대표 간의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렇게 압도적인 힘의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60.5 대 39.5, 6대 4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6대 4나 7대 3 정도로 항상 비주류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저 일극 체제는 77.77%에서 85.4%로 득표율이 오른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뭘 잘해서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민주당 밖으로 이탈을 했죠. 신문 세력이 조국혁신당으로 간다든가 새로운 미래로 탈당한다든가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일부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집단이 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저런 득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 결과에 대한 분석 두 분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와에 관련된 거는요. 여기 네 분 나오신 오늘 패널분도 다 예측하셨을 거예요. 설사 무슨 다른 결과 나올 리는 없다. 결과대로 어제 예상대로 결과 나왔는데 더 관심을 끈 건 사실 최고위원 선거였어요. 정말 여기는 뭐가 막 변했거든요. 막판에요. 특히 정봉주 전현희 후보 운명 막판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두 후보 관련된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일단 보시면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첫 순회 경선 때는 1위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서 2위로 내려갔죠. 근데 2위만 해도 5명까지 되니까 당선권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5등 안에 못 들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팔이 뿌리 뽑겠다. 명팔이 척결을 외칩니다. 이게 뭐가 덧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제는 최종 기록가 나왔을 때는 6위가 됐습니다. 5명 뽑는데 6등을 한 거예요. 탈락했습니다. 반면에요. 전현희 후보는 초기에는 6위 정도 기록됐어요. 그럼 당선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발언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칵겠죠? 여당에서. 이 발언의 영향일까요? 어제는요 최종적으로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겁니다. 완전히 두 후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정봉주 후보 득표수 7,383표, 전현희 후보 4,167표. 거기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챙겨주세요. 당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 오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득표율 11.70%, 전현희 후보 득표율은 15.88%입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이 엇갈린 운명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글쎄요, 저도 설마 했는데 예.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진짜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제가 결과가 궁금했어요. 예. 어떤 결과가 궁금했느냐? 당대표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요. 예. 그 다음 뭐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90% 넘길까 말까 그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85%나 90%나. 예.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지피지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자기가 팬심이 있고 팬덤이 있고 나름대로 고정 지지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고정 지지층이 있고 팬심이 있었으니까 정봉주 후보가 초기에 1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번에 이제 깨닫게 됐을 거고 그다음 지피지기에 했을 때 저 상대방이 누구였겠습니까? 그거는 개딸들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딸들을 의식했으면 지난번에 본인의 이야기가 흘러나갔을 때 본인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바짝 엎드렸어야 됐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을 했잖아요. 뭐 명팔이 우는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엎드렸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풍을 갖다 맞은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요. 개딸들을 비롯한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은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기로 작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현주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황은 불가능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역시 사실 정봉주 후보의 위기가 시작된 거는 박원석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봉주 후보가 과거에 뭐 주변에 평소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뭐 대선 또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섭섭하다, 불만 많다, 뭐 자기가 최고였는데 뭐 가만 안 있을 거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시작됐잖아요. 네네. 정봉주 후보 어제 박원석 전 의원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좀 서운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는가? 그러니까요. 뭐 왜 굳이 이제 그것도 이제 만나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화로 한 이야기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흘려서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예. 그런데 저는 정봉주 후보는 박원석 전 의원 탓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습하고 그랬는데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 돼서 탈락했다. 그랬으면은 박원석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원망하는 마음이랄까 섭섭한 마음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명파리를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오히려 더 키웠다. 그거를. 더 일을 갖다가 키웠고 그랬기 때문에 명파리만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 한 4등이나 5등 턱걸이는 최소한 했을 텐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피지기하지 못했다. 역지피지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정봉주 후보와 박원석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튼 지적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 결과를 놓고요. 여당에서도 뭐 논평 비슷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랐었고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경영교수 나와 계신데요.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이 명파리 척결 발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이 척결 발언, 이 명파리 척결 발언만 없었다면 무난히 그래도 5위권 안에 들어갔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명파리 발언만 없었더라면 그래도 턱걸이 당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명파리 발언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떨어졌느냐? 예. 저는 그게 아니고요. 명파리 발언은 약간 좀 이게 포장된 얘기예요. 뭐 암덩어리, 뭐 명파리 이런 얘기들은 약간 좀 수식어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사석에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 박원석 전 의원의 전언 박원석 의원의 전언이지만 그 사실을 말 그대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그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체제, 2기 체제에 정봉주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명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암덩어리 명파리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번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판단을 왜 그럼 그렇게 하게 됐느냐? 저는 본인에 대한 아까 그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봉주 후보 그 자체에 대한 본인의 과대평가도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내가 이거 돌파할 수 있다. 내 나름대로 팬심도 있다. 또 비명계라고 하는 당원 구조에도 나름대로 그 표도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이라고 하는 그 심각성. 두 번째 본인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과대평가. 이것이 결국은 명파리 발언으로 언론에서는 명파리 발언 얘기합니다만 결국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났다. 결국은 막판에 저는 특히나 이현주 후보가 이제 가까스로 5등으로 당선했는데요.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봉주를 떨어뜨려라. 그리고 이현주를 지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강성당원들의 어떤 이 파워, 뭐 친명 강성당원들의 파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상 전당대회 순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후보 그리고 앞서서 일반적 살인자 발언으로 그냥 발칵했죠. 여당에서 이 전현희 후보에 같은 건 2위까지 올라가면서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당선된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의 최고위원들, 당선자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분들이 이 최고위원 경선 이 경쟁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꺼내놨는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근데 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겁니까? 말없이 홍대 버스킹 거리에서 계단에 앉아있던 이재명 후보를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저 한준호에게 대선 승리를 통해 수행실장의 임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위원이 되신 이 후보들, 이제는 최고위원이 됐죠? 이 후보들이 그동안 어떤 얘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등부터 볼까요? 1등 김민석, 1위 김민석 후보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경쟁 과정에서 아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 발언 하나로 이게 지원 사유가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1위였던 정봉주 후보를 밀어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 발언이. 그다음에 2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현희 후보. 방금 전에 영상 봐셨죠?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발칵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는. 자, 3위 한준호 후보. 방금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4위 김병주 후보.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런 얘기하면서 발칵했죠. 굉장한 강성 발언이었는데 이게 환호를 받은 건가요? 5위 이현주 후보. 총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사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손우영 변호사. 당선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총결산해 보면 정당에서 있어야 될 가치, 정책, 노선의 경쟁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로 치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는 어떤 친명 경쟁은요. 물론 정봉주 후보처럼 아예 궤도를 이탈해버린 경우도 있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충성 경쟁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파생된 종목이 이제 막말, 극언, 허위선동 이런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병주 후보가 뭘로 당선권에 들었습니까? 7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는 망언을 해서 본인은 대정부 질문 다 파행시켜놓고 저렇게 당선권에 들지 않았습니까? 자,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발언을 할 때 김병주 후보가 3등이었어요. 그리고 전현희 후보는 당선권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6등이었습니다. 6등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조바심으로 인해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청문회 의제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살인자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김병주 후보가 그렇게 막말하니까 전현희 후보는 극언을 하고 그러면 5등을 하는 이현주 후보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친일 괴뢰 정부라고 올렸어요. 친일 딱지를 붙이는 것도 대단히 무리한데 거기다 대고 괴뢰 정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마지막에 5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 결산해 보면은 막말이 막말을 부르고 극언이 극언을 부르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으니까 그런 막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죠. 오늘 최고위원회를 보니까 그런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최고위원 당선되신 분들 모습을 좀 한 영상과 그 의미로 좀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똘똘 뭉쳐있는 야당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저희가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도 싫어하고요. 당연히 이 미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야당이 똘똘 뭉쳐서 여당과 대통령에 맞서서 계속해서 대안으로 내는 어떤 국면을 끌고 가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안정감과 전략을 담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시절에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겨나고 위기까지 이제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질렀고요. 그리고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는 국방과 안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야당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소구력이 있었다 보고요. 이현주 후보 역시 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구호 옆에
경제 관련된 지적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라고 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최고위원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당원들도 언론에서 부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것만 부각해서 얘기를 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 이런 것들이 오밀조밀 조합되면서 굉장히 이 여권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압박해 나가는 수단으로 이 지도부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남 교수님과 제가 정혁신 변호사께 이현주 후보요. 이현주 후보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총선당 영입 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저격수 뭐 이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문재인 저격수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 이현주 의원의 어떤 그 뭐랄까 투쟁력, 투쟁성 이것들 높게 본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저런 의원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성으로서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저쪽 야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공격수로서 또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하나의 장수로서 충분히 싸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그것도 경선도 아닌 전략공천을 영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현주 의원이 과연 당내 구조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지원 사격, 보이지 않는 지원 사격에 의해서 최고위 됐겠습니다만 과연 저격수 이미지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얼마나 큰 대선 가도에서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두고 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현주 최고 이제 위원 된 거죠. 그 뭐가 생각나냐면 아마존에스가 생각이 나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존에스 3인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예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장 되는 거였는데 떨어졌고 나머지 두 사람이 전현희, 이현주 아니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최고위원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스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 게 이현주 의원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이현욱 변호사잖아요. 이현욱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리틀 이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성남시장 나갈 때 지난번에.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이 이현욱 변호사를 제끼고 어쨌든 공천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되고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본인의 뭐 능력이 그런 건지 어쨌든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번 그 이현주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어제 나왔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연입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최고위원 5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런 모습도 좀 있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글쎄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축사의 야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야유가 나왔다고요?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관건은 지지의 확장입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를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잖아요. 중도로 소구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인데 거기 대고 야 시끄럽다 왜 이렇게 기냐 뭐 빨리 꺼 뭐 그랬다고 하는 보도들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럼 이현주 후보가 왜 5등으로 됐겠냐. 국민의힘 뭐 이런 쪽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높이 평가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친문하고도 이제 완전히 지금 그 등을 돌리고 이재명 외에는 다 용납 못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거의 핵심은 확장성을 가로막는 편협한 배타적인 행태를 배역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걸까요? 진짜 속내를 직설적으로 만약에 그걸 좀 추정하시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게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그들을 방조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민주당 행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야유가 나오진 않았을 것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찾아가면 만나주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인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미래에서 찾아가도 만나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친문 세력들에게 일정한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달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맥락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 전당대회장에 모인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당원들은 그런 메시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유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저런 배타적 행태를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2017년에 본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본인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대깨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것은 좀 객관적으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점이 다른 그 처지를 보면 약간 부메랑처럼 왔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또 언제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날짜가 22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화면에 보시죠. 석 달 만에 문 만나는 이재명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다 포함된 지도부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전당대회에서 뭐 편협한 배타적 행태, 배격하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시는, 당원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막 야유하고 뭐 그만둬라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정기랑 교수님, 과연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좀 꺼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번에 저는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요.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눈치가 없어 보여요. 눈치가 없다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보여야 될 영상 축사는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수권 정당이 되도록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덕담을 해줘야죠. 거기다 대놓고 무슨 배타적 행태 운운하고 확장성을 가로막는 이렇게 훈수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유가 나오고 고성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22일을 예방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지도부가 방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덕담하는 겁니다. 축하해 주는 거고요. 거기서 무슨 또 이상한 확장성, 중도층, 외연 확 이런 얘기해서 기임을 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당장 권리당원 투표율이 42.18%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도 뭐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호남의 투표율은 더 처참합니다. 20% 투표율입니다. 자, 우리 당이 여전히 지금 하나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깨지기도 쉽다. 자, 뭔가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당내 통합을 위해서 한 번쯤은 당원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알겠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그런 말을 하기에는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정 상태가 썩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인환 교수님, 22일로 잡혔어요, 날짜가, 예방 날짜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쪽 집에 경산마을 가서. 그 형식이 차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서 막걸리 한 잔 곁들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오찬 막걸리 가겠습니까? 저는 차담 정도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한때 문재인 저격수로 알려진 분이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의원들과의 관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편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동안의 계보 예. 의원들이 사실상 3분직에 내기거든요,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오찬하고 막걸리하고 지금 이럴 겨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덕담과 축하의 자리로 간략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눈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정기환 교수님은 일관되게 눈치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혁진 변호사 22일 날 그 예방하는 그 만남 자리요. 네네. 어떤 분위기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어색한 자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당대표가 됐는데 예. 그런데 찾아뵙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되면 전임 대통령 예방하고 만나서 덕담도 듣고 이런 자리 다 가다 여야 막론하고요. 조금 전에 예. 그 영상 메시지에 야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왜 야유가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3%로 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탓이 거기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25만 원 지원해달라.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에 연연해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5만 원 지원을 결정했었으면 예. 0.73% 차이로 이겼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200석이 무너졌잖아요. 예. 왜 200석이 무너졌습니까? 부울경에서 무너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부울경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울경에서 간신히 국민의힘에서 지켜내가지고 200석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법안 내고 그다음 계속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재의결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쉽게 말하면 200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석, 너댓 석이라도 더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을 때 분위기가 뭐 잘됐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겠지만 그 저류에 깔려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냉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고요.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분, 그중에 한 분이 김두관 후보입니다. 최근에 뭔가 9월달, 10월달 가면은요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들 시시하지만 이 이제 9,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본인은 이제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에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자, 이동학 정책이고요. 네. 경쟁자였던 김두관 후보인데 뭐 9월, 10월 되면 재판 결과가 그러니까 뭐 선거법 관련된 거, 위증교사 혐의 관련된 거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당내에서도 1심 선고 앞두고 좀 걱정이 많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각에서 저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지난 2년 동안 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민주당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정의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을 빌리자면요. 한 사람을 찍어놓고 1년 12달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지난 대선 때 후보 시절에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던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지금 1년 12달이 아니라 2년을 넘도록 또 최근에는 김혜경 여사까지 또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결국에는 정치 보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 진행되느냐? 본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재판의 이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법 관련된 것도 사실상 그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지극히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출직 공직자를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날리는 결정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진 위기론이지 저희는 실제로는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똘똘 뭉쳐서 결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망가진 어떤 국정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그러니까 지금은 당내 이제 비주류가 됐잖아요. 비명계. 어떤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초일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누가 들어가 있나 보면요. 박광훈, 박용진, 윤영찬. 총선 당시에 공천 탈락한 인물들. 그리고 친문계 또는 이렇게 비명계 이렇게 간주되는 분들이죠. 그 공통점은 비명 친문, 수도권 호남 출신. 그다음에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됐잖아요. 요 시기와 맞물려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움직임이. 그렇다면 초일에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의 인물들로 보이거든요. 정기란 교수님. 근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분들이 결집을 할 수 있다. 근데 결집을 한들 과연 뭐가 눈에 보여주는 것만큼을 만들어낼 실효성이 있는 결집일까?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크게 기대하는 그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일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지난 총선 당시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할 때 비명 행사의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이 15명이 모였다는데 이분들이 아마 모이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낙천자를 중심으로 모인다. 15명. 그다음에 낙선자까지 확장한다. 낙선자는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탈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까지 해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일에 이게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는 뜻도 있지만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만난다. 이것도 있습니다. 초일. 첫 일요일. 그런 게 아직까지는 그동안 떨어진 것에 대한 비분 관계, 이런 울분도 사귀고 현안도 얘기하는 수준의 저는 모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내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비주류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 밖에 살림을 차리는 하나의 별동대가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 그런 어떤 그 결속력이라든가 어떤 집단적 좌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분간 김경수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분들이 움직이는 지금 그 공간을 보면 대단히 협소한 친목 모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어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야의 당 대표, 거대 여야 정당의 당 대표가 모두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만난다는 얘기를 서로들 했죠. 만나고 싶다, 만납시다. 그런데 이게 성사가 된다 봅니다.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렸죠. 그 내용인데요. 여야 대표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합니다. 25일, 일요일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뭔가 설명한 내용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속보 나옵니다. 지금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당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각각 했습니다. 아직 보면은요, 이 의제하고 배석자 누구지 아직 이제 추후 협의된다. 이거는 최종 타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또 관건이긴 한데, 요거 짧게 좀 송영훈 변호사 만나서 뭐가 좀 타협이 될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어야겠죠. 사실 한동훈 대표는 저 여야 회담에 대한 입장이 일관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격식보다 민생을 중시하는 실용정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먼저 만나든 상관이 없다라는 흔쾌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뒤늦게 화답을 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양당 대표가 만나는 만큼 민생에 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일기에서 민주당이 걸어온 정치는 그 먹사니즘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죠. 계속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것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기조를 바꿔서 정말 탄핵 소추했던 것들 다 철회하고 청문회는 다 취소하고 그다음에 특검법도 고집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민생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올 때 그럴 때 의미 있는 합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그 여야가 지금 이렇게 대표 회담을 하게 될 마당에 굳이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은 저는 최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흔쾌하게 만날 거면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만나서 뭔가 합의가 좀 나오겠습니까? 당장의 합의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의제 조율이 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일주일 뒤에 만나는 뭐 추후 협의라고 돼 있어요. 네, 이제 얼마나 뭐 몇 번이나 만나겠습니까? 두세 번 정도는 그래도 만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래도 공히 두 분 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나왔어요. 그 지점 분명히 의제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하고 있는 먹사니즘 관련된 특히나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결국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제 삼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민심과 당심을 완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혼자 동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심을 얻고 있는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나누는 얘기인 만큼 그 무게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제를 결과적으로는 이뤄내는 것까지 집행되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사실상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일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결국 여야 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국엔 이 지점에서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걸 원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을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반드시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오찬 일정 그리고 또 만찬 일정도 좀 잡혀 있는데 오찬 때는 당의 상임고문들, 그러니까 원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조언을 좀 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만남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좀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한다크가 좀 돼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좀 더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 정치인들을 전면에 좀 내세워가지고 좀 굉장히 과감하게 또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다르크가 아니라 이제 한다르크, 한동훈 플러스 잔다르크, 한다르크가 되라고 조언이 나왔는데 한다르크면은 누구를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누구를 겨냥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수 원로들의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세력에 뭔가 이 구심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또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라든지 불통 국정으로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윤한 갈등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보수 세력들이 보수가 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정의원 전 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외연을 좀 확장하고 또 젊은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어떤 그 전면에 한동훈 대표가 서달라. 이런 걸 봐서는 단순히 그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행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보수 세력의 구심을 고문들이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영진 변호사는 누구를 향한 한다르크가 되달라는 뜻으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 때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프랑스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잔 뭐 이렇게 어감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잔다르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공통점이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뭐 지금 어려운 그 국정을 잘 도와가지고 내년에 그 다음번에 정권 재창출을 갖다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는 읽히는데 강하게 뭘 해달라 이 뜻인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다르크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잔다르크가 붙은 인물이 앞서서 추다르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추다르크는 뭐 같은 여자이기나 했지. 그런데 한다르크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뒤끝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한다르크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널리 퍼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쯤이면 한동훈 대표가 국내임 소속 시도위원장들 좀 만나고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아마 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기다려보죠. 자,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마음. 이게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말 동안도 계속 회자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우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동황 전 최고위원. 일단 일본의 마음.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관대하구나, 포용하는 국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굴욕적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사실상의 전 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안보실장이 4번째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바뀌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학폭 가해자가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크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국민들 앞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요. 야당 국회의원 5분이 일본의 사도광산에 다녀왔어요. 외교부가 그동안 사도광산에 대해서 강제징용했던 것을 공과 과를 거기에 다 기록하도록 합의했다고 국민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요. 그런 측면이 안 써 있어요. 조선인 노동자들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징용되어 일했으며 위험한 업무를 맡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임금이나 담배를 지급받았다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합의했다고 얘기를 한 내용이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에 항의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일 관계를 끌어나가려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나가시는지 정말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방금 들었지만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지적까지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화면으로 보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죠.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김태호 차장이 말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격진 변호사, 이 설명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이거? 글쎄요, 저는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마음이 2개라고 그러잖아요. 혼내가 있고 다떼마에라고 그 마음이 일본 사람들 본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2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일본의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김태효 그 차장이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평지풍파 일으키고 논란을 갖다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로감, 사과의 피로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또 뭐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본인이 부적절하게 실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각각 오늘 좀 질문을 받고 좀 입장을 내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라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뭐 일본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이런 취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좀 했는데 정기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좀 보여주면 더 낫겠다 싶겠는데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김태효 차관이 또 김태효란 외교안보 차장이 차장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거 사과하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얘기로 안 보입니다. 저게 마음속에 딱 갖춰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면.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위로할 거냐 이거예요. 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만 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의 어떤 마음을 후벼 파더니 이제 와서 안보실 차장이란 사람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망언이 아닌 거죠. 이런 망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김태효 차관의 망언이 분명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김태효 차장의 말이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도 하고 또 필요한 조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권은 도대체 뭐 별일 아닌데 왜 그래? 이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정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김태효 차장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전달하고 대통령실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처가 뒤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은요. 뒷부분만 따로 떼놓고 들으면은 저게 뭐지 싶은데요. 전체 내용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앞에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그동안의 역대 정부의 기조 그리고 뭐 현 정부의 기조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은 결국엔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당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게 일본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이 뭐 약간 좀 다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에서는 일본의 마음, 한동훈 대표 여당에서는 국민의 마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정부가 일본을 그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일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외교 관계 아니겠습니까? 외교 관계에서 상대국한테 어찌됐든지 간에 논리적인 것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 명분이나 이런 것들로 이 일본을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다. 그런데 일본 마음을 갖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오늘 질문 받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저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지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혐의 모두 인정. 그리고 팬들은 댓글 폭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위아래 상황이 좀 뭔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서로 어색한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돼서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김호중 씨가 그 재판에 출석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일단 김호중 씨 쪽 법률 대리인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일단 왜 이 얘기를 꺼냈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첫 기일에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데 최초 1차 공판 기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늦어져서 일단은 그 속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공판 기일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반성문을 제출을 한 번도 안 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입장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다른 공범들은 이제 인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도 어쨌든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부인을 하게 됐을 때는 뭐 이 부분이 좀 괴를 같이 하지 않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다투는 모양새로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구속 기간도 한번 갱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들어갔으니까 전부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양형 자료로 좀 참작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제 석방을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양형에 있어서는 가장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입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소사실 다 인정하고 뭐 탄원서 내고 이제 절차를 거의 다 뭐 할 수 있는 거 오늘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선고가 빨리 나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 기일에 바로 이제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빠르면 지금이 2번째 재판인데 3번째 재판에서 나올 수도 예, 있다는 원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이 이게 기록을 좀 검토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3차 공판기일을 9월로 이제 연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9월에 가면은 검사가 구형도 할 거고 예. 이제 김호중 측에서도 이제 최후 진술까지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선고기일을 잡게 되면 아마 10월로 가서 최종 선고가 되지 않을까. 10월 정도면 나올 수 있다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얘기 하시는데 김호중 씨가 본인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소 단계에서는 음주가 빠졌고 지금 재판에서도 음주 여부는 다툼이 아예 아닌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입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3%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열을 통해서 측정이 된다든지 이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 알다시피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음주운전으로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명에서 제외를 했었고 예. 대신 음주를 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을 때 적용되는 제명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명으로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럼 그 제명은 음주가 전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예.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결국 이제 측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 요 제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아예 다툼의 대상, 재판에서 논의도 안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제명 자체가 처벌 수위가 높긴 하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음주운전이라는 제명 자체가 빠지니까 예. 마치 이제 음주는 아예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수치가 측정은 안 됐지만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제명을 통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아예 음주에 대한 부분이 제외가 되고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김호중 씨의 모습이 딱 한 장면이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담당 재판장 판사가 뭐 김호중 피고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호중 씨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라고 대답할 사항이 아니래요. 그냥 김호중 피고인은 하고 뭘 읽는 과정인데 본인을 부른 건 줄 알고 착각해서 네라고 답을 했대요. 그 이후에 줄곧 고개를 숙이고 뭐 들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용민 변호사. 그러니까
재판 중에는 변호인들이 주로 얘기하고 본인은 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라는 한마디만 하고. 보통 이런 피고인이 원래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할 일이 별로 없습니까? 뭐 사실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예. 이유가 사건을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쨌든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보통 대리인이 많이 말을 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많이 진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가 진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거나 할 때에는 당사자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아까도 이제 먼저 언급을 했다시피 이미 공소 사실 자체를 전부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뭐 부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대리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김호중 뭐 피고인 김호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굳이 김호중 씨한테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그냥 본인 이름이 나오니까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을 직접 부른 게 아닌데 네라고 대답을 했다.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김호중 씨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유사한 수법들이 횡행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해놓고서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달려가서 술을 그냥 마셔버린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음주 측정 못합니다라고 버티는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가 그리고 한참 뒤에 나타나는가 이런 일들이 횡행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죠. 제가 증거가 뭡니까? 음주운전 했다는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나 물을 달라고 했잖아. 그걸 왜안 줘요?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왜 하냐고 따지면서 물 달라고 하고 버티는 저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요. 이런 걸 막고자 국회에서 이제 법안 발의도 있었거든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술탁이라 그러죠.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는데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서 뭐 가게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술을 사서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이거 마셔서 술 챘다. 이렇게 우긴다는 거죠. 이른바 술탁의 수법인데 이런 거 막고자 하는 법안들 발의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김호중 방지법 입법 예고도 많이 했어요. 발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후에 추가 음주로 수사에 혼선 주는 술타기 수법을 막자. 그리고 음주운전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되면 더 처벌을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방지법이. 근데요. 저 밑에 보시면 이게 아무리 봐도 김호중 씨의 팬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SNS라든가 아니면 이 뭐 입법 관련된 어떤 사이트 같은데 이런 글들을 남긴대요. 이런 법 강행하면 낙선 운동에 추진하겠다. 낙선 운동이요? 이 법안 발의한 의원 상대로 가장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 찍히고 싶나? 이런 거 입법 예고하는 건 무능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낙선 운동하겠다? 가장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 찍고 싶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데 정혁진 변호사. 특히 뭐 댓글 폭탄 오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술타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술타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김호중 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법안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이름에 별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법에 왜 내가 좋아하는 김호중이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른바 저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소개할 때 별칭으로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법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 김영란이 누굽니까? 그 대법관인데 예. 대법관도 하셨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부정청탁 금지법 만든 사람이 김영란 대법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자 이름을 딴 거고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른바 김어중 처벌법과 관련해가지고 정반대가 되는 법이 무슨 법이냐? 제가 봤을 때 윤창호법이거든요. 그 꽃다운 정말 그 군복무하고 있던 그런 젊은 청년이 전도가 양양했던 젊은 청년이 저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뭐 도로교통법이나 특가법이나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름을 그게 붙인 거죠. 그게 이제 윤창호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법이 지금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법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붙게끔 그렇게 처신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팬심이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환 교수님은 이거 네이밍이에요. 일단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요.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22대 국회가 5월 31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법안 22일 5월 31일 새벽이 되면 0시가 되면 법안을 등록하려고 줄을 섭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 4년 동안 한 대 국회 동안 4년 동안 2만 개 법안이 폐기도 되고 발의도 통과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기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관심이 되는 법안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 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어떤 공론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김창호 방지법 그러면은 뭐 술타기법을 김창호 방지법이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론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윤창호법이라든지 구하라법, 하준이법 이런 식으로 실제요. 아동 학대를 뼈대로 했던 그 정인이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법안이 통과되게끔 합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폐기되기 바쁜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는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법안 명칭 자체가 또 경각심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건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오남용이 되다 보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또 사실은 뭐랄까 좀 이게 세부적인 어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라든지 또 뭐랄까 좀 법안이 갖는 어떤 그 실제로 어떤 내용들 절속으로 추진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공청회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대부분 건너뛰고 그냥 바로 법안으로 통과되는 그런 어떤 오남용의 그런 또 단점도 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실제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법안 누구 이름 따는 법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도 갖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되 좀 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실제로 이른바 술타기 이 수법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지금 현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음주 수치가 측정이 되는데 측정이 되는 수치가 없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측정치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분명히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입증이 안 되고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들이 좀 꼼수 아닌 꼼수라고 해서 좀 일반인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좀 패단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부작용이 많이 부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라도 이거를 입법을 추진을 해가지고 입법에 공백이 없도록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측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 거부를 한 그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을 삼았거든요. 요 술타기 수법 또한 실질적으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거랑 똑같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비슷한 이제 형량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입법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빠르게 뭔가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형량에 있어서도 뭐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처벌이 안 되는 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부작용이 없도록 잘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중 방지법 이거에서 팬들이 왜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붙이는가?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포비아 이런 표현 등장하죠. 지금 포르투갈에서도요. 전기차 관련 화재가 나서 200대가 불에 탔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자동차. 화면 뒤쪽에 보면 완전히 뼈대만 남은 자동차들 모습이에요. 일단 화면으로 이 포르투갈에서 발생했던 이 전기차 화재 좀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한 공항 인근이었다 그러죠. 여기 렌터카 회사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렌터카니까 그 옆에 차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차가 잔뜩 있잖아요, 지금. 5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됐고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입니다. 다 타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인천에서 있었던 화재, 그거 아주 유사하죠?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전기차가 불이 나면서 주변에 수많은 차들이 전소가 되거나 그을린 피해를 입었던 그거와 비슷한데 여기 규모가 더 크군요. 200대 이상이 전소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요. 또 다른 전기차 화재 국내에서 좀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어요. 도로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답니다. 주차가 돼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소방관 등이 거의 50명 정도 투입, 그리고 장비가 18대, 4시간 만에 껐답니다. 차량 주인 얘기는 주차 후 타이어에서 소리와 연기가 나더니 불이 났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무슨 이렇게 포를 씌웠죠? 그러면서 간신히 가까스로 불을 끈 거예요. 이용인 변호사? 예. 주차 중이라 그러면서 충전 상태도 아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과충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렇고 지금 이 용인에서 발생한 사고도 그렇고 사실 충전 중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더욱더 좀 오리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뭐 가설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지턱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 방지턱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이후에 그 충격이 좀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화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를 가장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항상 예. 저 배터리 부분. 그렇죠. 그리고 리튬 배터리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전지들이 계속해서 불이 옮겨붙는 구조여가지고 이게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1000도씨까지 이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해서 이제 발사를 하더라도 이 배터리 자체가 이제 차량 내에 금속으로 이제 덮여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깊숙한 곳에 있어서 물이 또 닿지 않는 그런 사실상 밀폐가 된 상태가 예,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끌려고 해도 이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때 쏟아붓는 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옆에 차량도 같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점점 더 이제 불이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한번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보통이 뭐 4-5시간은 뭐 기본으로 걸리고 아까도 보지만 용인에서 났던 이 전기차 화재 소방관 거의 50명이 동원이 된 거예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리고 4시간까지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투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는 얘기 쓰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본인 자동차에 관련 사진을 올리신 것 같아요. 전기차에 앙심을 품은 사람 같다.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이 됐다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파손시켰다는데 전기차라서 그런 것 같다. 이건 또 안 되는 현상인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차주분의 어떤 호소예요. 아니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이라고 전기차 구매 정부가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입차 막는 것은 입주민 공용 부대시설 이용 권리 침해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 맞습니까? 의문 나오는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정보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정보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하라고 뭐 공고하고 실제 배터리 정보 공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면 전기차 화재가 예방이 됩니까? 아니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불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배터리일 것 같다라고 추정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가? 예. 제조 자체가 문제인 건가? 제조사가 문제인 건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가 제조돼서 지금 시판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전기차 배터리가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 뭐 재원이 어떻고 이거다. 이걸 알려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뭐 삼성 SDI나 예. LG 뭐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서 만든 배터리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산 배터리보다 조금 더 안전하겠지 이런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 저는 정부도 모르니까 저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제조하는 그 자동차 회사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나?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어쨌든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안해가지고 언제 전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인가. 모델로는요. 올 상반기에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이 전기차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예. 수입차 중에서. 정기남 교수님.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그리고 전기차 이제 주차하는 곳이잖아요.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거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걸 지상으로 옮기면 이를테면 여의도 공원에 한 15배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아니 그러면 부지 마련은 누가 합니까? 지자체가 해줍니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막대한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랄까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다. 실제 전기차와 지하주차장은 화재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최악의 조합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우선 당장 급한 지하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배터리 재원만 공개하면 화재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가 내놓는 방식 자체가 그때그때 사고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증요법식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하나 내놔야 된다. 그러나서 또 다들 사고 난다. 그럼 그때가 또 내놔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